(12월 23일) 아침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북한과 미국의 행태에 대한 합리성 분석. 12월 중반을 넘어가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북미 협상 없이 2020년을 맞을 것인지, 미국은 끝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하여 북한이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새로운 길로 갈 것인지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이 공개한 모종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에 요즘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행태에 대해 배경과 의미를 분석해 내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을 보겠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모종의 시험과 함께 여러 공개 발언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모종의 시험을 하였습니다. 두 시험의 결과를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첫 시험에 대해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연이어 이룩하고 있는 국방과학 연구 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7분이라는 시험 시간과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는 장소를 통해 이번 시험이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더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떤 시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략적 지위,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 이런 것과 직결된 중대한 시험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을 위협하는 군사적 행동이며 2020년 새로운 길에서 실체를 두 눈으로 볼 수 있으리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14일 담화를 통해 최근에 진행한 국방과학 연구시험의 귀중한 자료들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또 다른 전략 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미국을 겨냥한 시험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힘의 균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발전과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적대 세력들의 정치적 도발과 군사적 도발에도 다 대비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대화도 대결도 낯설어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여 북미 사이에 대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결코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시험과 함께 북한의 주요 대미 협상 관계자들의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의 담화가 3일에 있었고,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담화가 4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가 5일, 김성 유엔 주재 대사 성명이 7일, 김영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담화가 9일,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가 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12일, 이렇게 연달아 있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대미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이 유효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 곧바로 새로운 길로 갈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미국이 북한의 요구인 새로운 계산법을 마련하지 않고 북미 관계를 내년 대선에 써먹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초조하고 겁을 먹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앞으로도 계속 인내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다음으로 북미 정상 사이의 친분 관계가 현 북미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버팀목인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한 것에 주목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미국이 놀랄 일이 생기며 안전 위협을 갈수록 크게 느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아
점점 새로운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은 어떤 상황에도 준비되어 있고 대화를 할 수도 대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런던에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로켓 쏘아 올리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적절한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우려를 표하자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북한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미군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용하길 원치 않지만 써야 한다면 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가 북한 책임이라고 여기며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이나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며 북한이 자제하기를 기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트윗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전면전을 통해 초토화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죠. 조금 애둘러 말하기는 했지만 전쟁 위기가 치솟던 2017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그레이엄 앨리슨 미 하버드대 교수는 12일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같은 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사적 행동도 배제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으나 약속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번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죠. 이 말을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하면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로 해석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해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는 확언은 없습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비핵화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할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어법이죠. 미 국무부의 태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일부 나라들이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에 맞춰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를 요구했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11월 14일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을 두고 북한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12월 11일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곧바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이번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권회의를 거부했으니 미사일 회의는 열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고수하는 이상 북미 협상이나 북미 관계 발전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에서 북한과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지금은 이제 부장관 됐어요. 인준 끝났습니다. 1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우리는 시한이 없다. 일할 시간이다. 일을 끝내자. 라며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군사적 위협도 유지하는 등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하자고 요구합니다. 또 북한이 도발을 하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미 양측 주장의 합리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미 양측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면 자신도 상응하는 행동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미국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첫째,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재개하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 둘째, 북한이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면 협상을 계속하겠다. 셋째,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혜택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주장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하지 않으면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겠다. 둘째, 미국이 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면 협상을 하겠다. 셋째,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유지하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 같은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장들의 합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주장을 살펴보죠. 미국의 주장에는 북한에 요구하는 것만 있고 자신이 뭘 해주겠다는 게 없습니다. 먼저 협상을 계속한다는 건 북한에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협상을 계속하는 건 북한의 추가 군사행동을 막고자 하는 미국에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외교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이 추가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협상을 계속하는 건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경제적 혜택이나 번영에 대한 언급도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요구 조건은 비핵화입니다. 즉, 상대방에게는 사실상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할지 말지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현찰받고 어음 주는 격, 아니 어음을 줄 수도 있다는 말만 하는 격이죠. 등가성도 없고 사기성만 농후합니다. 리비아의 경우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했다가 약속한 경제 지원은 거의 받지도 못하고 내전을 빙자한 미국의 공격에 무너진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 지원을 확약해도 이 정도인데 확약도 아니고 언급 정도만 하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거의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핵 미사일 활동을 재개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전면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태는 제3자가 봐도 일방적이고 패권적이며 사기성이 짙습니다. 그 다음으로 북한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한미연합 훈련 등을 하지 않으면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겠다는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물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또 지난 7월 1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6월 30일 리용우 외무상,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약속을 인정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약속에 기반하여 지난 9월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으며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약속을 깨고 한미연합훈련을 이름만 바꿔서 계속 진행했으며 한국에 F-35를 비롯한 최신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반면 북한은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와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기는 했는데 북한이 말한 미사일 모라토리엄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것이므로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조차 8월 1일 인터뷰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약속 위반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북미 사이의 약속을 미국은 지키지 않고 북한만 그동안 지켜왔습니다. 북한이 인내심을 발휘한 것일 수도 있고 힘이 약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죠. 만약 미국이 연말 시한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적대 정책을 유지했을 때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간다면 지금 참고 있는 게 힘이 없어 참은 게 아니라 인내심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북한의 입장은 내년에 입증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내하고 있다고 여길 개연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자 미국이 후퇴 끝에 결국 훈련을 중단한 것만 봐도 주도권이 북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위 주장은 상호 약속을 계속 지키자는 것으로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면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미국이 핵무기로 자신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하였고 따라서 미국이 안전보장을 하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밝히자면 사실관계부터 따져야 합니다. 1946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선제 핵공격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미 의회에서 선제 핵공격 권한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이런 권한을 토대로 미국은 오래전부터 선제 핵공격 계획을 수립,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다음 날 트루먼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 각군 참모총장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 참전 시 소련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 소련 극동기지들의 핵폭격을 할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전쟁에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구상이었던 것이죠. 미국의 기밀 해제된 1급 문서들에 따르면 메가더 사령관은 전쟁 초기부터 핵폭탄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1950년 11월 28일 랄로 합동참모본부 국장은 사용할 수 있는 원자폭탄의 숫자와 표적지, 수송 등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달라라고 합동전략조사위원회에 요청했고, 다음날 조사위는 핵무기 사용 결심은 최고위층이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11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핵폭탄 사용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해서 북한을 위협했습니다. 1951년 2월 11일 메가더 사령관은 적의 주요 보급로에 방사능 폐기물을 설치해서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영원히 분리하겠다고 주장했고, 4월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마크4 핵폭탄 9기의 괌 이전을 승인하고 핵폭탄 사용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해 9, 10월에는 평양 상공에서 B-29 폭격기를 동원한 핵폭탄 투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1953년 초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핵폭탄 사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5월에서 7월 사이에 미 공군이 정전협상이 결렬될 경우 북한의 핵공격을 가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1954년 5월을 핵공격 D-Day로 설정했지만 그 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핵공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정전 후에도 미국은 핵공격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1953년 8월 20일 전략공군사령부는 공군사령부에 전쟁이 재개되면 중국, 만주, 북한에 대량의 핵폭격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작전계획 8-53을 보냈습니다. 1956년 1월 6일 국무부, 국방부 합동회의에서 테일러 육군 참모총장은 한국에 핵 배치할 수도 있다고 하였고, 실제로 1957년 말 혹은 1958년 초부터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립국 감독위원회 감시위원을 추방하고 정전협정 2조 13항 무기 반입 금지 조항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최대 1000여 기에 달하는 다량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배치한 핵무기를 종종 사용하고자 시도했습니다.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 사건이 발발하자 곧바로 여단, 사단 규모의 핵 야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969년 4월 15일 전자정찰기 EC-121 격추 사건이 발생하자 멜빈 레어드 미 국방장관은 키신저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핵무기를 탑재한 전술 폭격기들이 북한 공습에 나서기 위해 15분째 비상 대기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종종 밝혔습니다. 1975년 7월 포드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재래식 전쟁에서도 핵병기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1976년 2월 9일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한국에서 유사시에는 핵병기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1977년 카터 대통령은 핵병기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하면 핵병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1981년 8월 11일 윌즈 미 국방성 대변인은 중성자탄을 사용할 가능성은 유럽보다는 극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983년 1월 23일 에드워드 마이어 미 육군 참모총장은 한국에 배치된 핵미사일 발사 여부의 기본적 판단과 권리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판단과 결정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된다 라며 주한미군의 핵무기 사용이 용이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위협했습니다. 미국의 작전계획에도 선제 핵공격이 담겨 있습니다. 핵전쟁 계획은 기본적으로 미 전략사령부가 작성합니다. 전략사령부의 단일 통합작전계획 1999년 판에는 선제 핵공격 목표 지점에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가 추가되었습니다. 2003년 작성된 개념계획 8022에는 북한, 이란의 임박한 위협에 대처해 벙커버스터에 탑재된 전술핵무기와 컴퓨터 바이러스, 전파 방해를 이용한 선제 공격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4년에 폐기됐습니다. 2003년 작성된 작전계획 8044에도 대북 핵전쟁 전 시나리오가 들어있습니다. 2008년 작성된 작전계획 8010-08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테러 집단에 대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 공격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전략사령부가 아닌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9518에도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이용한 공격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선제 핵전쟁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는 핵폭격기를 탑재한 항공모함, 핵잠수함, B2, B-52 등 핵폭격기가 참여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이 핵전쟁 훈련인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핵무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한 점을 꼽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핵무기 사용 훈련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975년 전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가 출범하면서 유럽에서 1개 사단 이상의 연례 훈련이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은 대규모 핵전쟁 훈련을 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1976년부터 한국에서 한미연합훈련 팀스피릿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훈련을 모체로 하여 지금까지 각종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선제 핵공격 위협은 21세기에 와서도 지속되었습니다. 2002년 미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은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 대한 우발 사태 시 선제 핵공격 계획을 작성했고, 2003년 미 전략사령부가 작성한 전략 핵전쟁 계획서는 북한, 이란, 리비아에 대한 선제 핵공격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또 2005년 미 합참의장실이 작성한 합동 핵작전 교리에 따르면 지역 전투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선제 핵공격 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리는 동아시아에서 제한된 핵전쟁을 하기 위한 비상시나리오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주위 미군에 배치된 잠수함들은 필요시 핵탄두를 재장전할 준비를 갖췄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선제 핵공격 위협은 매우 오랜 기간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선제 핵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개발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핵 위협에는 핵 억제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논리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와중에 핵개발을 한 이유도 나치 독일의 핵개발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이 핵개발에 성공하자 소련도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해 핵개발을 하였고, 소련이 핵개발에 성공하자 영국, 프랑스가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해 핵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핵 보유국의 핵 보유 명분은 핵 위협에 맞선 핵 억제력 확보였습니다. 심지어 국내 보수 세력도 북한의 핵 보유에 맞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자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선제 핵 공격 위협을 명분 삼아 사실은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 핵 개발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 주한 미 대사인 해리 해리스는 미 태평양 사령관 시절인 2018년 2월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체제 보호를 위해 핵 개발했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적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전쟁을 할 의도가 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봅시다. 먼저 북한의 공식 정책 노선에 적화 통일은 없습니다. 적화 통일이란 한국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강제 교체해 체제 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통일 노선은 7.4 남북 공동성명에 기초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에 기초한 우리 민족끼리 정신과 연합연방제 방식입니다. 여기서 연합연방제 방식이란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사회주의 통일, 체제 통일은 없습니다. 물론 노동당의 최종 목적이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하는 것이지만 이는 통일의 조건이 아니라 통일 이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이죠. 6.15 선언에서 합의한 연합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한다면 당분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게 됩니다. 두 체제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일방의 승리가 아닌 양체제의 장점만 모은 독특한 체제가 탄생할지, 이런 건 통일 이후의 문제입니다. 노동당이 규약에서 밝힌 최종 목적은 통일 이후 있게 될 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으로 적화 통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의 정당들도 통일 이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당연히 내걸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공식 정책과 노선뿐 아니라 현실에서 보여주는 북한 정부의 모습도 적화 통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북한은 핵 무력 개발에 완성한 이후 이를 이용해 한국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평창올림픽 지지를 밝히고 전면적인 대화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남침용, 공격용이 아닌 대화용, 평화용으로 쓰인 것입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 등의 기회로 생방송으로 직접 본 북한의 모습 어디에서도 남침이나 적화 통일을 떠올리게 하는 건 찾을 수 없었고 오로지 평화통일, 평화경제, 평화번영 이런 것들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다 위장이고 뒤에서는 적화 통일을 위해 핵무기를 앞세운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제 공격 징후가 보인다는 발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애초에 미국의 한반도 작전 계획이 북한의 공격 징후가 보이면 예방 차원의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의 선제 공격 징후가 있었다면 이미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면 미국도 공격을 해 북한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핵전쟁으로 한반도가 초토화된 뒤 통일하는 게 북한으로서 실익이 없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죠. 정리하자면 북한의 핵무기가 적화 통일용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반면 적화 통일용이 아니라는 근거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이 적화 통일용이라는 주장은 현실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안전 보장을 위해 핵무장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해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 역시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대북 제재 일부 해제돼 영변 핵시설 폐기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무효가 됐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대북 제재 가운데 민수용을 해제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하노이 안의 합리성을 따져봅시다. 일단 이 안은 북한이 그간 이야기한 동시적, 병행적, 등가적, 단계적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제안 중 하나입니다. 앞서 한미연합훈련 중단대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도 이런 원칙에 따른 제안이었죠. 하노이 안이 동시적, 병행적, 단계적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는데 등가적인지는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북 제재 일부 해제나 영변 핵시설 폐기를 금액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3월 15일 평양 기자회견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약속 위반 시 원상태로 복귀, 이걸 흔히 스냅백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전제로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했는데 폼페이오와 볼턴이 만류하였다라고 합니다. 스냅백 조항을 북한이 제안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는지 이런 건 정확하지 않지만 정황상 북한이 제안했거나 최소한 동의했으면 분명하죠. 북미 양측이 동시에 행동을 하되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다른 한쪽도 원상 복귀하자는 안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는 원상 복귀가 힘들지만 미국의 제재 완화는 원상 복귀가 손쉽기 때문에 이 안은 미국에게 대단히 유리한 안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북한은 미국이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도 3월 10일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트럼프를 위한 딜, 북의 제안을 수용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라 에서 영변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라며 북한의 제안을 수용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3월 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하노이 안도 충분히 합리성이 있으며 오히려 미국에게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이 보이는 모습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일방적, 패권적인 반면에 북한의 모습은 합리성이 있고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인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앞으로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전 글에서 여러 차례 분석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미국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그간 여러 차례 북한에게 레드라인, 데드라인 같은 금지선을 그었지만 그때마다 북한은 금지선을 넘었습니다. 핵실험도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다 미국의 레드라인이었죠. 그러나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도 미국은 공언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전쟁을 시작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약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였죠. 급기야 2017년 4월 17일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레드라인은 없다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미국이 또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전전긍긍한다면 미국이 밀리는 양상이 되며 미국의 체면이 크게 깎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체면이 깎이는 정도에서 그칠지 그 이상일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